돈이 되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 FOMC 살펴봐야겠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 제가 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자이언트 스텝, 그 전에 살짝 근데 좀 기뜸을 해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루 이틀 전에는 좀 알았었는데 발표된 것 75bp 인상키로 했습니다. 거의 10대 1이니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종목 토론방 가면 미국의 연준의 뭐 수혜주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텝을 많이 밟았다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한 번에 금리 인상 많이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전망치 2.8%에서 1.7%로 낮췄는데요. 다만 미국 경제 괜찮다. 이 자신감은 립서비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수가 PCE죠.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 예측치를 보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물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봤습니다만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물가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안정을 찾을 거라는 그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점도표 중요한데 이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양적 긴축, QT에 대해서도 중요한데 어떤 변동사항은 없고 그 전달에 얘기했던 요 수준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죠. 점도표라고 하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을 찍어서 보는 게 점도표입니다. 그래서 표가 많이 몰린 쪽이 이제 최종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가장 많이 모아졌는데 이게 3월 달의 점도표거든요. 근데 딱 보시죠. 이번에 다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이번에 이제 이게 올해 연말까지의 목표치인데 평균치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냥 빨리 스텝 쫙쫙쫙 올려서 금리 인상 이렇게 빠르게 해서 그 다음 해는 조금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점도표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뭐 자이언트 스텝 알고 있었고 뭐 놀란 내용은 아니고 그 전까지 3일 연속 미증시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좀 반등이 간밤 나왔습니다. 그 반등에 대해서 진짜 반등일까 아니면 희망 고문일까 이런 고민이 남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야기가 많죠. 증시가 크게 급락을 보였을 때 죽은 고양이가 떨어져도 한번 통 튀어 오르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거는 희망 고문일 가능성에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쓰는데 이런 표현이 좀 나오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6월 FOMC 이벤트 소화에 따라서 단기 안도랠리 출현 가능성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 발표가 다음 달에 중요해 보이고 FOMC 그 전까지 다음 달에 있는 FOMC 전까지 금융시장 변동성이 아직은 더 확대될 거다. 지금 진짜 반등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미국 연준 금리 지속 인상을 하면서 3%대 금리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점도표나 이런 걸 보면 4%까지 예측치가 맞춰지고 있고요. 네. 증권가는 바닥 확인 아직 일러. 다 데드캣 바운스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수가 정말 이제 추세적으로 좀 돌려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냈었던 요인들이 하나씩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돈을 풀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지난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물가지표를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을 살펴봤을 때 유동성을 풀어서 시장을 끌어올린다. 이것은 선택지가 없는 답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수 반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하락의 요인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증시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뭘까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물가와 이에 따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가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물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흐름과 함께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으로서의 우리가 걱정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은 조금씩 적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물가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와 음식료 가격에 대한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시장의 반등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지수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반등폭 자체 혹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번 FOMC를 통해서 일정 부분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도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시장의 기대 요인은 시장에 조금 더 반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2600선 그리고 2740선의 박스권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그 선을 하회할 때는 사실은 박스권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다음에 하단 밴드가 어딘가를 좀 살펴봤을 때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했었던 2600선이 저항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지지선 라인은 지난 2020년도 하반기에 만들어냈었던 강력한 저항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430에서 2350선 라인에 속해 있는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선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근처에 왔을 때는 주식을 매수, 조금 더 올라갔을 때는 차익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눈여겨볼 수 있었던 업종은 결국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반등, 또 하나가 전기차 관련 섹터들에 대한 강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업종 반등 흐름과 또 우리나라가 궤를 같이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별로의 흐름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낙폭과대주라고 하면 국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잘못해서 낙폭과대주 했다가 네. 싼 게 더 싸지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정말 싸게 느껴지는 낙폭 과대주인가에 대한 네. 고민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고민. 예. 하지만은 주가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빅테크라든지 대형 IT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미국 시장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기업, 이 기업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에요? 카카오페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그 기관 외국인 투자에서 다 물렸던 네. 그런 종목인데 어떤 포인트인가요? 말씀드렸듯이 단기 낙폭이 제일 컸던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위험 요소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눈여겨볼 수 있었던 내용은 결국 이제 알리페이라는 회사가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만 주의 물량이 120일 보유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까지 확대되면서 거기에 시장까지 안 좋으면서 어려운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예. 이 요소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라든지 주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잠겨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MSCI 유동 비율에 속해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알리페이의 물량들이 시장으로 출하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됐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소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래액의 상승일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월간 기준으로 데이터가 또 처음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라는 뉴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당연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대주주의 물량,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중장기적인 고려 사항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지수 반등 나올 때 카카오페이에 대한 반등이 나올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란이 되는 종목을 아주 용기 있게 들고 오셨습니다. 포인트 기억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다음 기사 열고요.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태식이 돌아왔다? 예, 혹시 아세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맞아요. 예, 아주 유명한 영화 해바라기에서 그 주인공이 왔을 때 그 다른 인물이 오태식 돌아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리온이 돌아왔다. 이런 관점에서 레포트가 올라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적 잘 낸 기업이죠.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 분기 실적을 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연간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매출액 단인데 2020년부터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전망치 쭉 나와 있습니다. 쭉쭉쭉쭉 올라가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영업이익도 2020년에 3,700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 되면 5,600억 원 정도 달성할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추정치를 대입했을 때 밸류는 싸지겠죠. 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지금 현재 주가를 대입해서 그렇습니다. PER이 18배에서 이제 한 12배, 9배 이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내용 볼게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5월 실적 서프라이즈. 중국 어게인 2016 그때와는 다르다. 좀 우려되는 부분 좀 접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유지하는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오리온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음식료주. 네. 시장 지금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일종의 방어주 역할을 하는 쪽이 음식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섹터가 또 음식료주이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데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그런 기대감이 하루 이틀 나왔느냐? 그건 맞아요. 아니죠. 계속 있었죠. 예, 몇 달 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음식료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당연히 원가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이 부분 자체를 판가에 모두 다 전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음식료 관련주들은 당연히 매출 총익률의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탑라인의 성장,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필수 음식료 같은 경우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전이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리온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오리온이라는 회사는 국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 4개 국가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봉쇄 우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적이 좀 우려감이 컸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월별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 월별 중간에 전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월달, 5월달 발표된 영업이익을 합치니까요. 2분기 컨센서스 대비해서 3억밖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인 즉슨 6월 달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당연히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더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실적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4개 국가에서 모두 다 매출액과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음식료 관련주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은 음식료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특히 해외 쪽에서 사업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 요인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그 유튜브 채팅창에 네. 바바 반가님께서 이런 글 남겨주셨어요. 아, 참 우리나라 해악의 민족입니다. 양은 줄이고 가격은 높이고 먹는 것도 다 가져가야만 후련했냐. 영화 제목이네요. 해바라기의 네, 대사 중에 대사죠. 하나인데 요거를 또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음식료주에서 이 대사처럼 그 하나의 포인트가 그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그 제품 가격에 네. 딱 전이시키기가 좋은 섹터이다 보니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반적인 긍정평가 주셨기 때문에 그 종목을 꼽아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요. 네, 저는 오늘 삼양식품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환율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원가에 대한 전이가 조금 더 쉽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는 189억 정도인데요. 대신증권의 추정치로는 220억가량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적의 이면에는 결국은 해외 수출입니다. 지금 북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이쪽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과 같은 원래 사업을 전개하던 기업들, 국가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지금 이제 신공장이 이제 6월 달부터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공장이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초반에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생산 효율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좋은 그리고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의 매출 비중 강화, 거기에 더해서 신공장에 대한 가동 이슈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다른 음식료 관련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성장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 제품 좋아하는데. 아, 그러신가요? 예, 네. 예. 자, 가격 전략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 또 긍정평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